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모방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작권은 모방금지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방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또는 어떤 소재를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공유에 속하는 다른 저작물들을 원고와 피고가 공통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두 작품이 유사하게 보인다면 아무리 그것이 유사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즉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작품을 모방해야 되고 그 결과로서 작품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보일 때 또는 들려질 때 그런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된다. 즉 표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모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모방이란 것은 다른 말로 의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의거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 즉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하지 못했는데 모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의 존재를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고의 저작물이 있구나. 저것을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의사가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용 행위, 즉 모방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고의 저작물을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의사,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로 모방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었을 때로서 모방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 모방은 반드시 직접적인 모방을 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모방이 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모방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모방이라는 것은 원고의 작품을 보고 또는 원고의 작품을 읽고 또는 원고의 작품을 듣고 거기 그대로 모방하는 것을 직접적인 모방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제 간접적인 모방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대해서 그 그림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그림에 대해서 뭐 어떤 설명을 듣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렸다. 이 경우에도 모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작품이 미술 작품이라고 할 때 그것을 직접 보지 않아도 어떤 설명을 듣고 알아서 모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고의 작품이 음악이다 할 때 그 음악을 직접 듣지 않아도 뭐 악보를 본다거나 아니면 누구로부터 설명을 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모방하는 경우도 모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고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고 베낀 경우도 모방이 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반드시 원고 작품, 원작을 보고서 모방을 해야만 모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 작품이 복사품을 보고서 그것을 흉내내도 모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나리자를 표절한다고 할 때 반드시 모나리자 그림 원작을 보고 표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모나리자의 복사본을 보고 모방하는 경우에도 모방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수한 케이스인데 무의식적으로라도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한 것으로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도 있다. 자, 이것은 무의식적 표절을 표절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비틀즈 멤버 중에 조지 해리슨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이 비틀즈가 해체가 되고 이 조지 해리슨이 독립을 해서 그 음악 프로덕션을 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지 해리슨이 그 프로덕션에서 창작해낸 어떤 음악, Oh My Lord라는 그 이제 노래인데요. 이 음악이 이 조지 해리슨이 그 음악을 창작하기 7년 전에, 상당히 오래 전이죠. 그 영국에서 아주 유행했던 노래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저도 이 두 음악을 들어봤는데 이게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흡사해요. 그래서 이것이 소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리슨이 피고가 됐던 거죠. 그랬는데 이 해리슨은 법정에 나가서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은 나는 정말 원고의 음악, 날더러 저 원고의 음악을 표절했다고 하는데
나는 원고의 음악을 정말 들어본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두 작품이 유사한 게는 들리지만 나는 원고의 작품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냐 하면은 나는 페리슨의 말을 믿는다. 조지 해리슨, 당신같이 참 훌륭한 아티스트가 법정에 나와서 선서하고 거짓 증언을 하겠느냐. 나는 당신의 말을 믿는다. 그러나 당신 분명히 원고의 작품을 언젠가 들었었다. 들었는데 듣고 잊어버렸다. 잊어버렸지만 그 음악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었다. 그 음악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당신이 작곡을 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작곡인 것처럼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원고의 작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은 아마 당신은 분명히 언젠가 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마치 당신이 작곡을 할 때 자신의 창작인 것처럼 그것이 표현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무의식적인 표절도 표절로 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곡이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판사는 이것은 뭐 모방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던 사례인데 이렇게 그 무의식적 표절도 표절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고요.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방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의사를 가져야 되고 또 실제로 이용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무의식적 표절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의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무의식적 표절을 표절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조금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것이 무의식적 표절이라면 즉 그 이용한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표절로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모방은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방이라는 것이 대부분 어떤 그 은밀한 작업실이라든가 또는 혼자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는 자기만의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피고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실 이런 데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내 작품을 모방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우연의 일치로서 또는 뭐 소재를 공통적으로 했기 때문에 나온 유사성인지 이것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내 작품을 모방했다 이런 직접적인 증거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모방 즉 의거를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접근 개연성과 유사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모방을 입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저한 유사성 이것을 가지고 모방을 입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그 접근 개연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입증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이 접근 개연성이란 것은 피고가 원고의 작품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작품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 사건입니다. 그 사랑이 뭐길래라는 원고의 드라마와 그 다음에 피고의 여우와 솜사탕이라는 드라마 이 두 작품 사이에서 그 표절 소송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이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워낙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시청률이 매우 높았던 드라마였기 때문에 피고 즉 여우와 솜사탕의 대본을 쓴 작가가 이 사랑이 뭐길래라는 작품에 접근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접근했다는 것은 봤다는 거죠.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물론 피고가 원고의 작품을 봤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고의 작품이 워낙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피고가, 특히 피고는 이제 드라마 대본을 당시에 공부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드라마 대본 작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습작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원고의 작품을 봤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즉 원고의 작품에 접근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은 원고의 작품의 그 여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 보고 너 그렇게 맨날 놀고 공부 안 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행렬병자로 죽을 거야.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그 피고 작품 여호와 솜사탕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다가는 행렬병자로 죽을 거야. 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 행렬병자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는 단어죠. 이렇게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 대화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특수한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은 아주 상당한 유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가 원고의 작품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과 두 작품 사이에 이런 유사성이 있다 하는 점을 들어서 이것은 모방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던 사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저한 유사성을 가지고서 이 모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현저한 유사성이란 것은 피고가 원고의 작품을 모방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유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접근 개연성을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작품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이 두 작품 사이에 이 정도의 유사성이 있으면 이것은 모방하지 않고서는 이런 유사성이 나오기 어렵다. 설명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이 현저한 유사성을 영어로 striking similarity라고 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이 common error입니다. 그리고 common miscue라는 것도 있고요. common error, 이것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고의 작품과 피고의 작품에 어떤 공통적인 에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고의 전화번호부가 있고 피고의 전화번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부란 것은 누가 만들어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베껴서 똑같은 전화번호부가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피고가 원고의 전화번호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전화번호부를 만들었는데 똑같이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고는 자기의 전화번호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전화번호를 숨겨놓습니다. 한 서너 개 숨겨놓는 거죠. 그러면 만약 피고가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갖다가 베끼게 되면은 그 가짜 전화번호까지 같이 베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원고의 전화번호부에 있는 그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전화번호가 피고의 전화번호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이 된다면 이것은 피고가 원고의 전화번호부를 베끼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그 원고의 저작물 속에 있는 에러가 피고의 저작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이런 경우에는 모방을 강력하게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슬라이드에 쇼 엑시스라 하는 것을 써놨죠. 이 쇼 엑시스, 이건 프로그램 사건에서 나온 건데요. 이 사건도 제가 이제 담당을 했던 사건입니다. 원고의 소프트웨어가 있고 피고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 사이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이 걸린 것인데요. 원고의 프로그램에 있는 소스 코드 하나의 그 코드 명칭이 show axis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코드의 기능이 어떤 축의 좌표를 보여라 하는 명령어였기 때문에 이 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이것을 show axis라는 게 이제 축이란 뜻이죠. 그래서 축을 보여라 하는 의미에서 그 코드 명칭을 show axis라고 붙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개발자가 이 스페링을 잘못 알아서 AXIS로 써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AXES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스페링을 잘못 기재했던 거죠. 그런데 피고의 소스 코드에서도 같은 기능을 하는 그 코드의 이름이 동일하게 show axis, AXES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미스스펠링, 그러니까 오류가 원고의 프로그램과 피고의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을 베끼지 않고서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모방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커먼 미스큐라는 것은 미스큐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당구 칠 때 좀 속된 말로 큐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정식 명칭은 미스큐라고 한대요. 명백한 오류라기보다는 어울리지 않는 것, 그 작품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어울리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통의 오류라고 부르지 않고 공통의 미적 일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고 한다면은 이 음악이 통상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어떤 거기에 파격이 있는 거예요. 원고의 작품에. 그런데 피고의 작품에서도 동일한 파격이 보여진다면은 이것은 현저한 유사성, 즉 피고가 원고의 작품을 베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망의 도시라는 그 드라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야망의 도시라는 드라마와 유산이라는 그 어떤 소설인가요? 드라마인가 같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두 작품 사이에서 그 표절 시비가 붙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어떤 그 회사에서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이제 벌어지는 암투 이런 것을 묘사한 그런 작품인데 거기서 보면은 어떤 적대적인 M&A 그러니까 이 주식을 많이 모아서 그 어떤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들이 나올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주식을 모아서 경영권을 탈취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은 최근입니다. 최근에는 주식을 서로 많이 모아가지고 그 주식총회에서 경영권을 뺏고 빼앗기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망의 도시라는 이 드라마 사건은 벌써 한 20년도 넘은 사건이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탈취라는 그런 이제 경우는 흔하지가 않았고요. 뭐 거의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작품에서 보면은 이 권총으로 그 적을 살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권총으로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죠. 이렇게 그 작품에서 나오고 있는 독특한 특징, 일종의 파격 이런 것이 양 두 작품 사이에 공통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 모방을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 현저한 유사성이 된다고 봤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모방을 판단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모방을 입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